코스피 8,000, 골드만삭스가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51% 폭증하고요. 무역수지 흑자는 257억 달러, 역대 최고라죠.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세계는 전쟁 중인데 우리만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에 준비한 거는 바로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진짜 얼굴이 오늘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전이 터진 것은 올해 2월 28일이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텨내고 있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반도체죠. 올해 3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무려 151%, 1분기 전체로는 139% 급증했습니다. AI 붐이 일으킨 수요가 전쟁의 충격을 막아준 방파제가 된 셈이죠. 자, 여기에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GDP를 0.2%포인트 추가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ING의 분석이었죠. 그리고 코스피도 4월 들어서 반등했습니다. 지금 6,200선대를 회복하면서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목표치를 7,000에서 8,000까지 상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는 언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전 이 화사하고 기분 좋아지는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마치 집에 연기가 나는데 창문 밖에 경치가 예쁘니까 사진이나 찍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제가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략 비축유입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기를 비축유가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자, CSIS, 그러니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냉정하게 꼬집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넉넉해 보이는데 실제 소비량 기준으로 따지면 고작 26일치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이 채 안 남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를 틀어막으면 한국에는 26일의 시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휴전은 됐다고는 하는데 협상은 난타전이고요. 해협 통양량은 아직도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IEA 4월 14일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프타 대란인데요. 그 나프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 합성 섬유, 자동차 타이어용 고무, 반도체 소재 등 이 모든 것의 기초 원료가 나프타입니다. 요즘 쓰레기 봉투가 부족하다고 많은 뉴스 들어보셨죠? 자, 쓰레기 봉투나 병원은 주사기 등 모두가 나프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나프타 공급이 지금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잇따라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가항력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외부 이유로 계약을 못 지키겠다라는 법적 면책 선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건데요. NCC,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 설비의 가동률이 60%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상 가동률이 90% 이상임을 감안하면은 이미 산업 현장은 절름발이 상태인 거죠. 근데 왜 60%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와 달리 들어오는 물량이 막히면 바로 재고가 떨어집니다. 국가 비축 체계가 없으니까요. 기업들은 가동률을 낮춰서 남은 재고를 최대한 아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여천 NCC 관계자가 직접 말했는데요. 60%는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셧다운 직전의 마지노선이라는 건데요. 나프타 가격은 어떻습니까?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72%가 폭등했습니다. 가동할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나프타는 원유와 달리 국가 비축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다 민간 기업 재고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재고가 바닥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서는 4월 말 5월 초가 시한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수출은 정말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이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 소재인데요. 헬륨과 브롬입니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냉각 차폐가스인데요. 한국은 이 헬륨의 무려 64.7%를 카타르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3월 18일에 카타르 라스라판 LNG 복합단지를 공격했죠. 카타르 생산 능력이 17%로 죽었고요. 헬륨 가격은 전쟁 이후에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롬이 있는데요. 반도체 세정 공정에 쓰이는 이 소재 브롬은 한국은요 97.5%를 이스라엘에서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당사국이죠. 지금 당장은 재고로 버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반도체 업체들도 단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길어진다면, 그리고 재고가 바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유일한 방어선에도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불난집 창문에 지금 딱 하나 유리가 남았는데 그마저도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물가와 환율 이야기인데요. IEA 4월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초 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31%, 경유 가격은 41%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달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죠. 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 전망을 1.8%에서 2.7%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솔직하게 말했죠. 물가 상승폭이 2월 전망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화가 17년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상승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0대 이상 서민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는 이 환율과 물가는 조용히, 그런데 확실하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것이 아마 가장 냉정한 데이터라고 보여지는데요. OECD가 이번 이란전을 계기로 각국의 2026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하향폭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WEF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중에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그리고 IMF는 4월 중순 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출이 줄고요. 수출이 줄면 반도체 호황도 꺾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이 하나인데 그 기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저는 이번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낙관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AI 수요는 단기에 꺾이지 않는다. 이란 휴전이 유지되고 있고 협상은 계속된다. 그리고 정부의 추경과 시장 안정화 100조 원이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목표 8천을 제시했다는 건 결국 한국 기업 이익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그런 냉정한 투자 판단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휴전 기대감이라는 유리 위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다시 막히면 한국에는 26일의 시간밖에 없다. 나프타 대란은 이미 현실이 됐고 4월 말 석유 화학 셧다운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자, 바로 그것이 비관적인 시각입니다. 한국은 지금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는데요. 실은 연료계 바늘이 위험 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경치가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건 사실이죠. 반도체 호황의 코스피 반등 모두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버스에 연료가 26일치밖에 없고요. 산업의 쌀, 나프타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고요. 돈줄로 보이는 반도체 제작의 핵심, 헬륨과 브롬 공급망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냥 미국과 이란의 협상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사실 이번 이란전은 한국이 수십 년간 외면해온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 OECD 38개 중에서 사실상 꼴찌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 세계 평균이 31%인데 한국은 9%대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호르무즈가 막힐 때마다 우리는 같은 공포를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2026년에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충격을 받고 매번 다변화해야 되겠다 말로는 떠드는데 실제로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중동 하나의 70%를 다 몰아줬던 구조를 호주 LNG나 미국 셰일, 캐나다, 아프리카 산유국으로 분산해야죠. 이미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특사를 파견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지금 서명해도 배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거나 버텨야 하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중기적으로는요. 나프타 같은 핵심 산업 원료에도 국가 비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유는 비축하는데 왜 나프타는 비축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이번 위기가 대한민국의 허점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지정학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대에는 에너지를 남의 손에 맡기는 나라는 결국 스스로의 운명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사실이 되어버렸죠. 지금 여러분들 태양광이냐 원자력이냐 뭐 발전소냐 이런 논쟁은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 손 안에 에너지를 쥐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란전이 우리한테 남긴 숙제는 단순히 전쟁이 끝나길 기다려라가 아닌데요. 이 위기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상은 미국과 이란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 결과에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 그걸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에너지를 아끼는 거,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열심히 취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